옛날 조선시대 세조 임금 시절 이응이란 이름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개국할 시기의 문신이었는데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공신이 되었고 훗날 영양군에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활달한 성격의 손녀가 한 명 태어나 어려서부터 온갖 호사를 누리며 집안에서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가 혼이 날 때가 되자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걸맞는 짝을 찾다. 단양군사 나미와 혼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날 나미를 본 그녀는 나미의 못생긴 외모와 작은 키를 보고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저런 인물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례를 올린 후에는 나미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부부의 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미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젊은 나이에 졸지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큰 정이 없어도 옆을 지키던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는 밤이면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훤칠하고 당당한 사내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 씨가 안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려 그녀가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마침 잘 자고 있었는데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게. 그녀가 화를 내며 문을 열고 밖을 보자 한 젊은 중이 서 있다 그녀의 기세에 놀라 말했습니다. 시주님 부처님께 공양하시어 공덕을 쌓으시지요. 웬 땡중이 내 단까지 들어온 게야. 그것이 대문이 열려 있는데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몇인데 다 뭐 하는 거야? 이봐 산돌 어멈 할아범 뭐해? 그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한 명 대꾸도 없자 젊은 스님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밭일이라도 나가신 모양입니다. 불편하시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지요. 젊은 스님이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하자 그녀가 천천히 스님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풀며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 중. 예. 시주는 넉넉히 할 테니 잠깐 이리 들어와 보시게. 네. 황당한 그녀의 말에 젊은 스님이 당황해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만 봐선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양반집 큰 마님처럼 행동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갓 26 정도 되어 보이는 데다 머리를 틀어올려 혼인을 한 양반집 아녀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을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니 자신이 아무리 스님이라도 그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후에 어떤 일이 닥칠까 두려워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이봐요 스님 머리는 그만 굴리고 잠깐 들어와 보라고. 내가 설마 혼한 대낮에 남정네를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그것이. 망설이던 젊은 스님은 이 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이 씨는 젊은 스님에게 준수한 임무를 갖고 왜 스님이 되었는지, 스님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줄기차게 묻다. 자신이 과부가 되어 독수공방하며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하소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스님과 이 씨는 그날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되었고 돌아가는 스님의 품속에는 그녀가 시주한 엽전 꾸러미가 두둑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집안에는 수시로 젊은 스님이 드나들자 그녀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한탄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마님은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중을 받드는구만.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러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어쩌긴 뭘 어째.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구만. 그래도요. 제발 모른 척 하시라고요. 아이고 혼한 대낮에 집구석 한번 잘 돌아가는구나. 결국 하인들이 자신들끼리 하는 말이 그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어 이 씨가 아무리 대범한 성품이라 해도 더는 중을 집안에 들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을 외곽에 혼자 살고 있는 노파에게 돈을 주고 노파의 집을 빌려 그곳을 중들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면 넉넉히 줄 테니 이 일은 절대 세어나가면 안 되네. 알겠지? 그러면요 그런 걱정 일랑 마시고 편하게 쉬시다 가시지요. 그래 아주 좋아 아주. 이 씨가 이렇게 노파의 집을 들락날락거릴 때 하루는 노파의 집에 낙향한 선비가 찾아와 며칠만 묵어가게 해달라 부탁하자
노파는 그에게서도 돈을 받고 선비를 집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오늘 하루만 집을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손님이길래 집을 비워야 하오? 그것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요. 주인이 청하는데 객이 들어야지. 노파의 부탁을 받은 선비는 집을 나서다 무엇인가 꺼름직한 기분이 들어 몸을 숨기고 누가 노파의 집에 오는 것인지 숨어서 엿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중 한 명이 말을 타고 노파의 집에 도착해 노파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이 방으로 들어간 후 노파가 음식을 한 상 가득 담아 방 안에 들여보내자 중이 노파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리 늦는 것이오? 혹시 안 오는 건 아니오? 걱정 마시죠. 이제 해가 졌으니 금방 오실게요. 노파가 말을 하고 나가자 얼마 안 있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몸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씨였는데 그녀는 노파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중이 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갔고 그녀가 들어가자 곧 방문이 닫히더니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선비는 그들이 부적절한 사이인 것을 알아차리고 득이양양 한 웃음을 짓더니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선비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망할 것들을 보았나? 중놈이 감히 양반집 부녀자와 사통을 하다니 당장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선비가 집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자 부엌에 있던 노파와 몸종이 놀라 달려나와 그를 붙잡고 사정하였고 스님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정작 이 씨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선비를 똑바로 쳐다보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양반가의 부인인 듯한데 어느 집안의 부인이오. 선비가 이 씨를 향해 큰 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다 몸종을 불러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밖으로 나가더니 면포와 중이 타고 온 말을 끌고 왔습니다. 오늘 이를 모른 척 해주면 이 면포와 중이 타고 온 말을 주겠어. 그녀의 말에 선비는 짐짓 구미가 담겼지만 곧 얼굴빛을 바꾸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집 부인이오? 전 단양군사 남이의 부인이자 영양군 이응 대감의 손녀이외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니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주시오. 그녀가 이렇게 나오자 선비는 모시기는 척하며 면포와 말을 갖고 사라졌고 이 씨는 이 일이 있은 이후로는 중과의 만남을 가질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고민하다 남편을 찾아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정집에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인 과부여서 그런지 집안의 하인들이 제 말이라면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인의 몸으로 혼자 한평생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이 씨의 넋두리를 듣던 그녀의 어머니는 한 번에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지만 양반가의 부인이 개가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지탄받을 일이어서 함부로 딸의 마음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참 꽃다운 나이였던 딸이 이대로 평생을 혼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같은 여인으로서 생각해봐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30도 안 되었는데 평생을 혼자 살 수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야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은 염려치 말고 개가하거라. 정말이요? 그래도 되는 거지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집안에 있던 남편 남이의 신주를 그의 형인 남윤의 집으로 보내며 절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매쟁이를 불러 신랑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님께서 개가를 하신다고요? 그래 왜 나는 시집 가면 안 되나? 그것이 양반가의 부인께서 개가 하신다면 온 세상이 욕할 것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욕할 테면 하라 그래 그깟 욕이 무서워서 평생 독수 공방하느니 욕 좀 먹으면서 사랑하는 서방품에서 살래. 이런 이 씨의 태도에 중매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어떤 신랑감을 원하세요? 그야 인물이 빼어나고 남자답게 몸이 좋아야지. 네, 그럼 유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인물도 좋으시고
기골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연락을 넣어볼까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남자답게 인물이 빼어난가? 예. 아주 인근의 장사에다 인물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지요. 그럼 내가 그 유균이라는 자를 한번 봐야겠네. 네. 부인이 어떻게 남자를 만난다는 말씀이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이 씨는 곧 친척 중 사촌 오빠를 불러서 시음에 화를 쏘면서 술을 마시는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그녀의 부탁을 허락해 유균과 몇몇 사람들을 불러 시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동안 틈틈이 유균을 훔쳐보았는데 여러 사람 중 유균이 단연 훤칠한 인물의 체격도 건장해 그녀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데 저 여인은 누굽니까? 유균 역시 자신을 흘끔거리며 훔쳐보는 그녀가 신경 쓰여 물어보았습니다. 내 사촌 동생 되는 아이일세. 오늘 이 모임도 저 아이가 준비해 준 것이니 인사나 한번 하게. 예, 유균이라 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차린 게 없어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씨가 유균에게 반한 것처럼 유균 역시 뛰어난 미모의 그녀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일이 있은 이후 이 씨는 중매쟁이를 불러 유균에게 자신과의 혼례를 물었는데 그 역시 그녀가 마음에 들어 흔쾌히 허락해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유균과 혼례를 올리고 그와 부부 생활을 할 생각에 매일같이 황홀한 상상을 하며 혼례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소식이 남이의 집안에까지 전해져 남이의 유모가 놀라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이 어찌 개가를 한단 말이오? 남이의 유모가 입에 거품을 물고 따졌지만 이 씨는 시큰둥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독수 공방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라니 평생을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개가를 해 집안을 망칠 작정이오. 나는 더 이상 혼자 지낼 수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을 갈 것이니 더 이상 내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셔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그려. 이 씨의 말에 유모가 경악을 하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심지어 이 씨의 집안에서 일하는 나이 먹은 하인까지 그녀를 말렸습니다. 마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못지않게 많은 재산에 일하는 하인들까지 십수명인데 어찌하여 개가를 하셔서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하십니까?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재산이고 하인이 다 무슨 필요야? 날 사랑해줄 서방이 없잖아. 할아범까지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반드시 시집을 갈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시집을 갈 거라고. 결국 주변 모든 이들이 반대해도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유균과의 혼례를 감행했고 혼례식 날 아침 몸종 하나만을 남겨놓고 10여 명에 달하는 하인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마님, 저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절대 이 집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경을 치십시오. 삽시간에 그녀의 집안은 하인들의 눈물과 통곡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자 그런 하인들을 보며 이 씨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왜들 이래? 속량까지 시켜주고 재물도 넉넉히 나눠줬는데 다른 집안의 노비들은 도망가지 못해 안달들인데 너희는 왜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각자 알아서들 살라고. 안 됩니다. 마님, 저희는 이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떠납니다. 각각 가라고 안 가면 황무를 뿌려버릴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날 이 씨는 하인들을 내보낸 후 유균과 혼례를 올렸고 이후 자신의 바람대로 그와 꿈같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늠름한 유균에게 빠져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유균 역시 이 씨를 무척이나 사랑해 두 사람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어딜 가든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정말 하늘이 내리신 사내 같아. 너무 늠름하고 어찌 저렇게 사내다우실까. 이 씨는 누구를 만나든 유균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유균이 근무하던 관청의 벽에
누군가 두 사람이 초야를 치르는 그림을 그려 관청이 발칵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발칙한 그림을 그린 게야. 잘도 그렸다 딱 봐도 누군지 알겠네. 기왕이면 더 자세하게 그려도 좋았겠구만.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이 퍼져 한양이 떠들썩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규는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무슨 흉이 되겠소? 그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당당하게 행동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자 그들에게는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며 이 씨가 해마다 한 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니 두 부부의 금슬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혼인 생활이 10년이 넘자 유균이 병을 앓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씨는 혼자 남아 아이들을 키우며 이후로도 숱한 후문을 남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청 벽에 그려진 그림 사건 때문에 유명해져 후에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